31번 맛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감칠맛은 글루탄산과 관련된다. 맞죠? 식품의 우리가 5대 맛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5가지 맛. 그다음에 단맛은 당류와 다알코올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단맛의 표현물질은 설탕, 당류. 쓴맛은 주로 알칼로이드와 폴리페놀로 형성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주로 알칼로이드 쓴맛이고요. 커피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맛은 지방산이 아니고 뭡니까? 유기산이죠. 유기산이고 신맛의 표현물질은 뭐다? 구연산이 되겠습니다. 구연산 이외에도 모든 유기산이 신맛을 냅니다. 왜냐면 pH, 즉 산에서 나는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초산, 아세트산 이런 것들, 타타르산, 말레이산 이런 것도 전부 신맛을 냅니다만 표준물질은 유기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떫은 맛이죠. 떫은 맛. 자, 떫은 맛의 표준물질은 탄닌입니다. 자, 그래서 떫은 맛은 탄닌이 내는 거다. 탄닌과 관계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운맛은 식품의 맛이 아니다. 그것은 통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32번. 양파의 유황화합물로 인한 향기 성분을 물었습니다. 자, 정답은 우리가 알리신이 되겠습니다. 양파에서 우리가 양파나 마늘의 강한 향, 우리가 아주 그 매운맛 있죠? 이건 알리신입니다. 양파나 마늘, 아까 마늘의 알리신. 그 다음에 시스테인, 라이신, 타우린은 여기서 타우린은 단백질이고요. 이거 뭐냐면 이거 아미노산이죠. 그 다음에 시스테인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더 특이하게 황을 함유하고 나는 거예요. 황함유. 황함유 아미노산이 세 가지가 있죠. 시스테인, 그 다음에 시스틴, 메치오닌 세 가지가 황함유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함유 아미노산 자체가 즉 SH가 가지고 있는 거. SH, 예, 티오익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세 가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물의 분자에서 수소결합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물은 극성이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수소결합이 있죠. 없다가 있고, 틀렸고. 물 분자의 수소결합은 가열할수록 강해진다. 아닙니다. 가열하면 약해집니다. 가열은 분자의 그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에, 물 분자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임시적인 결합이 수소결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수소결합이 잘 형성되지 않거나 또는 형성된 수소결합도 깨집니다. 그 다음에 물은 수소결합에 인하여 끓는 점이 높고 응집력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수소결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의 수소결합은 영구적이 않죠. 이거는 그죠? 임시적이죠. 네, 이렇게 끓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무관하지 않고 온도가 높을수록보다 온도가 낮을수록 수소결합이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물에서 수소결합이 가장 강한 상태가 언제냐면 얼음. 얼음은 물 분자가 정확하게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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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 이것이 정육면체 구조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얼음이거든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잖아. 이때가 가장 수소결합이 마치 고체처럼 되어 있죠. 물론 이거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게 녹아서 수소결합이 다시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왜 물은 수소결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자, 물은 H2O입니다. 그래서 O가 있고 H가 있는데, 우리가 H가 이렇게 살짝 아래로 굽혀져 있는 상태고, 이 각도가 정확하게 104.5도씨입니다. 5도, 도시가 아니고 5도. 각도가 그렇게 벌어져 있죠. 즉, 180도 평행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 기울어져 있냐면, 양자역학에 의한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자, 우리가 전자 있죠, 전자, 여러분. 우리가 멘델레이프의 주기율, 원소 주기율표에서 수소가 1번이고 산소가 16번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원소 기호는 전자를 끌어다니는 성질이 강하다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수소보다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우리가 공유결합, H2O 할 때 이 공유결합은 일종의 전자의 구름의 분포입니다. 근데 이 전자가 이렇게 H와 O 사이에 단일 결합이 형성되어 있지만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뭐예요? 전자가 산소 쪽으로 더 몰려요. 그래서 산소로 몰리면, 즉 전자가 몰리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마이너스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 안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평행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굽어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물 분자의 전자의 구름 형성, 즉 양자역학에 의하여 정확하게 104.5도로 안쪽으로 꺾인 이런 형태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H2O하고 자, 여기 H가 있으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이렇게 임시전 결합. 이게 바로 수소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O하고 붙고 여기는 또 다른 H하고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수소 결합인데 이것은 물 분자가 당연하게 물 분자는 이렇게 흐르거나 또는 이렇게 증발하면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물은 자 끓는 점이 높고요. 일반적 액체보다도. 그 다음에 응집력, 자 물 자체가 이렇게 흐르면 쭉쭉쭉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성질, 점성이 낮고 그냥 잘 흘러가고 이런 성질, 거품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 분자의 이런 수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극성. 극성은 뭐다? 마치 건전지나 자석처럼 한쪽은 양극, 한쪽은 음극의 성질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반대가 바로 비극성. 자, 그래서 극성은 바로 물과 똑같은 거니까 친수성입니다.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물의 가용이죠. 물의 가용. 즉 뭐예요? 수용성. 극성, 친수성, 수용성 똑같습니다. 즉, 물에 Na 플러스, 자, NaCl 같은 소금, 이거는 물에 잘 녹아요. 왜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헬이 되죠. 그러면 Na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나 이런 것들 잘 녹고요. 비극성 같은 경우 뭐냐면, 이거는 물과 반대예요. 따라서 뭐예요? 친유성, 친유성. 기름같이, 기름이죠. 자, 비극성의 대표적인 예가 벤젠입니다. 자, 벤젠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벤젠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젠을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육각형에 원래 지그재그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교대로 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전자구름이라고 그랬잖아. 전자구름이 이렇게 두 줄, 한 줄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자들이 양자역학에서 막 떠돌아다니니까 자, 뭐냐면 이 두 줄, 한 줄이니까 뭐 이게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평행하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같은 말이거든요. 벤젠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뭐예요? 벤젠 링 안에 자, 전자가 치우침이 없이 다 골고루 퍼져 있다. 그건 뭐예요? 극이 없다. 그래서 뭐다? 비극성. 그래서 기름. 벤젠은 유기용매니까. 유기용매. 지방, 기름은 유기용매에 놓는 거죠. 이렇게 유기용매는 왜 뭐라고 안 섞여? 당연하게 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산 있죠. 우리가 지방산에는 CH3가 있고, C가 막 이렇게 포화지방산에 불포화지방산은 C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또 뭐 중간에 뭐 이중결합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COOH죠. 자, 이것도 뭐예요? 자, 양 끝 빼고는 전부 다 CCCCC 돼 있으니까 전부 CH3가 고루고루 퍼져 있는 비극성이.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기름. 그래서 이건 뭐냐? 친유성. 그래서 비극성, 친유성을 뭐라고 한다? 지용성. 지용성.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한다고 하여 소수성. 이 소자가 싫어할 소자. 그래서 비극성, 친유성, 소수성, 지용성 같은 말. 그래서 극성과 비극성은 원천적인 성질이 다르므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34번 식품공전에 명시된 시약 표기가 맞는 것은? 자, 이거는 분자 시약 표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산은이 있죠. 질산은은 일단은 이게 염화은이죠. 그래서 틀렸죠. 그죠? 그래서 질산은은 AgNO3입니다. 자, 황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aSO3가 아니고 CaSO4. 왜냐하면 이게 CaE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4입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륨 이건 맞습니다. KNO3 맞습니다.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거든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은 이것도 뭐냐면 Na2CO3입니다. Na2CO3. 이건 뭐냐면 헬이 되면 ENA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O3 2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스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왜 두 개냐면 CO3가
근데 NA는 1가니까. 그래서 2개 와야 되죠. 그래서 Na2CO4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식품화학이나 기존의 유기화학이나 이런 또는 화학을, 일반화학 같은 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정확한 분자 구조를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식품화학의 문제보다는 일반화학적인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우리 또 교수님들 중에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출제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난이도는 좀 낮지만 그냥 거저 넘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식품 화학 분석 시험에서 많이 쓰이는 시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드시 구조식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5번은 좋은 문제죠. 우리가 식품화학에서 갈변 반응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비효소적 갈변. 자, 일단은 우리가 갈변은, 식품에서 갈변은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 나올 수 있는데, 효소적 갈변은 바로 산화 반응이죠.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반응인데, 뭐냐면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효소 관여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죠. 효소 세 가지. 두 가지네요. 뭐예요? 폴리페놀. 자, 폴리페놀 옥시데이스에 의한 반응과 타이로시네이스에 의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옥시데이스 주로 과일이죠. 사과라든지 이러한 과일의 갈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녹차.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녹차입니다. 녹차 갈변. 녹차가 뭐예요? 홍차 되는 거. 이거 폴리페놀 옥시데이즈입니다. 녹차와 홍차가 종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녹차 푸른잎을 우리가 발효시키면, 즉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를 거치면 갈색이 홍차가 돼요. 그 다음에 타이로시네이즈는 뭐냐면 감자라든지 또는 뭐 채소나 이런 갈변이 되겠습니다. 감자를 깎아놓으면, 고구마 깎아놓으면 이렇게 검게 변하는 거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이 반응으로서 이 효소적 갈변, 효소적 갈변 반응의 특징은 효소가 반드시 관여하고 산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억제하려면, 자, 효소를 없애기 위해서 뭐 열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물에 담그어서 효소를 날려버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효소적, 실제적으로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많이 쓰고, 이거는 우리 식품 가공에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마이야르 반응할게요. 마이야르 많이 씁니다. 마이야르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카라멜로 반응. 그 다음에 아스코브산 산화 반응입니다. 아스코르백시드. 우리가 비타민C 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이야르 반응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공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로 마이야르 반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가 보통 당과 환원당과 아미노산이죠. 이거는 뭐냐? 우리 식품종에 존재하는 당, 즉 환원당. 자, 환원당은 뭐예요? 아미노산의 축합 반응으로서 갈색의 멜라노닌이 만들어진 현상으로서 이게 카르보닐기 또 아미노, 그래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당 성분, 아미노산 성분이죠. 즉 이게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카르보닐 반응은 이거 뭐냐면 당과 당의 축합 반응입니다. 당과 당이 결합해서 갈색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코브산 산화 반응은 비타민C, 아스코브산이 산소와 결합하여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으로서 보통 과일 주스 같은 데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주스 같은 데서 산소가 들어가서 갈색으로 이렇게 갈변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스코브산을 보통 뭐 이렇게 제거해주거나 그런 걸 하고 있죠. 자,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마이야르하고 카라멜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일단 비효소적 갈변에서 당연히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 산소가 필요하죠. 자, 근데 보시면 폴리페놀 산화에서 관여한다. 자, 이건 아니죠. 효소가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1번 틀렸고요.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 반응 대표, 이거 맞죠? 하나 더까지 뭐예요? 아스코브산 산화 반응까지. 그 다음에 단백질에 관여하지 않으면,
단백질에 관여하죠? 단백질 관여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 3번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고 오직 당만이 관여한다는 건 뭐예요? 활용당, 일반 그냥 당도 돼. 이게 뭐예요? 카라멜라죠. 그래서 요거는 카라멜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 갈변하는 것은 비효소득, 효소득 갈변의 대표적인 예죠.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라 반응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라 반응의 차이점과 마이야르 반응, 카라멜라 반응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에요. 이건 같은 거고요. 차이점은 일단 뭐냐면 마이야르 반응은 참여 물질이 달라요. 참여 물질 뭐예요? 마이야르 반응은 당과 뭐다? 아미노산이죠. 뭐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은 어떤 특징? 반응의 특성상 이거는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연 발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연 발생은 뭐냐? 이제 느려요. 가능합니다. 일어납니다. 가능하죠. 하지만 느리죠. 느림. 그런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열을 가하면 반응이 빨라집니다. 반응이 가속화되죠.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열을 해서 갈변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커피 로스팅이죠. 커피 원두 로스팅. 커피를 이렇게 가시로 만드는 거. 커피 원두가 원래 여러분들 아이보리색이에요. 그걸 로스팅하면 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빵 표면의 갈변 있죠. 빵이 표면이 이렇게 가시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간장이나 된장 있죠. 자, 여기서 커피 로스팅과 빵은 가열이죠. 가열해가지고 한 거지만 간장이나 된장에 원래 흰 콩이잖아. 흰 콩으로 간장 만들면 그 된장의 그 갈색, 간장의 검은색, 그거는 뭐냐면 바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오래 걸리죠. 왜요? 반응이 자연적으로 느리게 일어나니까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커피 로스팅이나 빵은 단시간에 구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카라멜라 반응은 뭐냐 하면 차이가 반응 물질이 얘는 당과 당의 반응이야. 단백질이 참여하지 않아. 그 다음에 카라멜라 반응은 자연 발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외부 열 에너지의 공급이 필수입니다. 무조건 열을 가해줘야 돼요. 자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카라멜라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달고나. 설탕을 졸인 거 있죠? 설탕 흰색인데 태우면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그렇게 우산 모양 달고나 갈색이죠? 그 다음에 카라멜 색소. 카라멜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설탕을 태운 거예요. 설탕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갈색 물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코카콜라가 왜 여러분 갈색입니까? 설탕을 태운 카라멜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가끔 마이야르 반응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것을 끼워 넣거나 카라멜 반응을 설명할 때 이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둘 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파인애플 감귤류에 포함된 카르복실기 3개를 가진 유기산은 자 정답은 시트르산입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주석산은 주로 요거는 포도에 존재하는 산이 되게 포도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젖산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유 같은 데 있죠. 우유에 유산균 발효에 의하면 만들어진 게 젖산. 그래서 요구르트 같은 데 있죠. 젖산. 그 다음에 초산은 이거 뭐냐면 식초죠. 식초의 주성분이 초산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뭐 일단은 파인애플 감귤, 시트르산이 우리가 구연산이죠. 구연산으로서 이게 우리가 TCA 사이클을 하지만 이게 구연산 자체를 우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이 바로 감귤입니다. 오렌지, 감귤, 파인애플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별표 2개 쳐주시고요. 자, 자당 수크로즈를 포도당으로 과당으로 분해한다. 자당이 설탕인데요. 설탕을 자당, 서당. 그래서 설탕, 자당, 그죠? 서당, 수크로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출제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두시고요. 수크로즈는 2당이죠.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2당입니다. 자, 우리가 설탕이 포도당. 자, 포도당은 육각형이죠. 육각형 6탄당. 여기 O가 있고. 과당은 오각형. 자, 오각형. 이것도 6탄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6탄당입니다. 자, 이게 포도당. 과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 즉, 하는 효소가 바로 인볼테이지입니다. 그러면 포도당과 과당의 1대1 용액이 되죠. 1대1 혼합물. 자, 이 혼합물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전화당입니다. 전화당. 그래서 이게 바로 inverted sugar.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당이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설탕은 감미도가, 즉, 단맛의 강도가 1이에요. 그런데 포도당은 0.7이죠. 0.75 정도 7. 과당은 1.5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혼합면 전화당은 1.3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설탕을 인버테이지, 이게 전화효소거든요. 전화효소를 이용해서, 인버테이지 요소를 이용해서 전화당으로 분해하면 이 전화당 상태에서는 단맛이 30%가 더 늘었으므로 설탕보다 당연히 전화당이 비쌉니다. 왜? 설탕을 사서 이렇게 효소를 처리해야 되고 인건비를 돌려서 우리 공장을 가동해야 되니까. 하지만 30% 적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비싼데 30%를 적게 넣어도 되는 거야. 그만큼 단맛의 강도가 크니까. 그래서 이걸 넣으면 이익이에요. 왜요? 설탕을 조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인버테이지라는 효소를 많이 이것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화당의 감미도를 묻는 문제 또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당은 우리가 이렇게 1.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버테이지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자, 우리 사람도 배고프면 설탕 먹으면 되죠.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포도당과 과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근데 우리 몸의 효소를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의 효소를 수크레이즈라고 합니다. 수크레이즈. 이것은 생명체, 즉 사람과 같은 사람 몸에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똑같지만 뭐냐면 그 중에서 인버테이지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효모죠. 즉 효모에서 만드는 수크레이즈를 우리가 그거를 발효공업에서 얻어서 써도 돼요. 왜냐면 효모가 작용하는 이 수크레이즈인 인버테이지 활성이 좋아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쓰고 있는 그 효모에서 얻은 그 수크레이즈를 인버테이지라고 하고, 자, 기원이 어디다? 효모 중에서 어디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 여러분들, 효모가 다 쓰이잖아. 빵, 발효도 쓰이고, 맥주도 쓰이고 다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효모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예요. 요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필답 시험에서 자, 설탕을 전화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적으라는 그게 단답형이 나왔었거든요. 필답형. 거기에 정답 수크레이즈 쓴 사람이 있어. 자, 이거 맞아 틀려? 틀렸어요. 왜요? 생화학 문제가 아니지. 왜? 식품기사 필답 시험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발효공학 문제죠. 따라서 정확한 정답은 인버테이지가 정답입니다. 수크레이즈는 생화학적으로 맞지만 그거는 생화학적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은 이미 앞전에서 제가 언급했던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장, 된장의 수소에 주로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죠. 자, 간장, 된장의 갈변은 주로 카라멜 아니죠. 마이야르 반응이죠. 따라서 이거 1번 틀렸고. 마이야르.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에 체계적, 이거 맞죠? 맞죠? 그래서 아미노 카르볼륨을 맞잖아. 이거 맞는 표현.
3번 간장, 된장의 갈변은 폴리페놀. 자,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는 효소적 갈변이죠. 자, 마이야르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이죠. 따라서 이거 뭐예요? 틀렸죠.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변 반응은 높은 온도에서 진행돼. 자, 높은 온도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죠. 뭐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에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촉진된다는 말을 맞지만 이게 만자가 틀렸죠.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어나기는 하지. 뭐다? 속도가 느리지. 일어난다. 낮은 온도에 일어난다.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맞으면 느린 속도로. 그래서 이 편도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2번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문제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이런. 여러분들 쉬운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삼겹살이나 쇠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갈색으로 갈변되는 반응은 뭐예요? 단백질의 갈변 반응. 쉬운 문제에서 단백질의 갈변 또는 고기를 구울 때 갈변.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마이야르예요. 왜요? 단백질은 자기 혼자 갈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아미노카르본을 반응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고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 안에 혈당이 녹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책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당 같은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또는 우리가 양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소고기 양념이나 돼지고기 불갈비 양념 보면 설탕 넣죠. 설탕을 넣어 달달하게 해가지고 하면 색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구울 때 또는 단백질을 갈변했다 할 때는 뭐야? 단백질 혼자서 갈변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있다? 아, 단백질을 혼자서 갈변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당이 추가돼서 아미노카르본을 말하는, 즉 마이야르 반응의 갈변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 시험에서 단백질을 갈변해서 뭐 초기 반응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시죠? 마이야르 반응에 있잖아. 초기 반응 뭐 그죠? 아마도리 전이 반응, 스트레카 분해 반응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아미노카르본을 반응해요. 아미노카르본을 반응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의 어떤 메커니즘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39번 아크릴아마이드의 주요 특징을 오는 것은, 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생성된다. 자, 우리가 아크릴아마이드는 우리가 식품의 제조 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자, 식품의 제조 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 물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번이 뭐냐면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게 있고, 2번은 발효나 저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 있어요. 이건 열 처리와 관계없는 거 있어요. 그래서 가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벤조피렌, 그 다음에 아크릴아마이드, 그 다음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효 저장관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이건 해로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에틸 맞나? 에틸카마이트 맞죠? 그 다음에 바이오제닉 아민입니다. 바이오제닉, 또 그냥 아민 할 때 아민도 마찬가지고 발표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바이오제닉 아민 말을 써요. 이게 발효니까. 그래서 뭐죠? 다음 중 가열 과정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답이죠. 자, 여기서 벤조피렌은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탈 때 불완전 연소니까 주로 뭐냐 하면 이 연기나 끓음이죠. 끓음. 그래서 고기 탄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아시겠지만 그룹 1군 발암입니다. 발암물질이고요. 아크릴아마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마이야르 반응의 산물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의 산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A군의 발암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틸카마이트 발효형 아민이 있는데 에틸카마이트가 2B인가 뭐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에틸카마이트 발효형 아민 둘 다 발효가 생성되는데 주로 이거는 에틸카마이트는 효모의 발효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고요.
바이제닉 아민은 요거는 우리가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자 미생물에 발효해서 탈탄산 되면 아민이 돼요. 아민. 근데 이 아민은 해롭거든요. 그래서 각종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바이제닉 아민입니다. 주로 이제 이게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고등어. 자, 이런 것들이 좀 비위생적일 때, 오염, 비위생적 보관 이런 게 될 때, 고등어가 상한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바이제닉 아민이고, 이렇게 하면 이건 주로 발효식품. 혐오가 저는 발효식품이니까 우리가 모든 발효식품 전부 다예요. 요구르트, 간장, 된장, 뭐 이런 술 마찬가지로 다 생각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뭐 이쪽은 독성이 좀 덜하지만 주로 이제 이 독성이 심한 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벤조피렌하고 아크릴아마이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벤조피렌은 타는 거, 그죠? 그래서 불판에 고기를 구웠다, 근데 연기 났다 이런 거죠. 또는 식용유지, 우리가 참기름이나 들기름 볶을 때 우리가 그 종자를 볶아요. 볶아서 참깨를 되게 진하게 볶아가지고 짜면은 벤조피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유에 대해서 2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시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은 커피 로스팅 할 때 커피 로스팅도 마이야르 반응이니까 커피 로스팅을 약하게 하면 마이야르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성되고 커피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벤조피렌이 생성돼요. 이렇게 커피는 볶죠. 열을 처리하면 어쨌든 둘 다 유해물질 만들어져. 약하게 하든 강하게 하든. 하지만 우리가 약하게 했을 때 커피는 또 항암작용, 자, 이러한 유해물질을 상쇄하는 각종 기능성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약배전, 즉 약하게 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일부 존재하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그 다음에 강하게 태워버리면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되지만 또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커피 기능성 성분이 다 열로 분해돼요. 그래서 커피는 약하게 로스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수자. 일단은 뭐냐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건 아니고요. 주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함량이 높은 식품 중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 그래서 우리가 감자튀김은 단백질 많지 않잖아. 감자튀김이 대부분 감자튀김이 고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뭐다? 감자튀김이니까 틀렸죠. 표현이 뭐다? 탄수화물 공부하시고. 감자튀김 컵튀김 발견되면 고온질 맞죠? 예. 너무 뜨겁게 할 때 나옵니다. 뜨겁게. 감자를 너무 120도씩, 130도씩 높이 하면 나옵니다. 산소와 반응할 성분들, 갈변이랑 관계가 있죠. 음도가 있죠. 뭐요? 아미노카르발린 반응의 마이야르 반응이죠. 마이야르 반응의 산물이죠.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아니죠. 이거 뭐예요? 유해물질. 체내에서 합성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죠? 가열 과정에 생성되는 거죠. 식품 제조 과정에서.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백질 변성과 관계없는 것을 구하시오. 자, 가열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건 맞는 말. 단백질의 변성이라는 것은 각종 물리화학적 작용에서 가열, 또 뭐 pH, 또는 뭐 염류의 첨가, 또는 물리학적인 뭐 어떤 충격,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단백질의 보통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깨지는 것,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서 단백질 변성이 되면 원래 효소 활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거 일어날 수 있고요. 자, pH 변화에서 일어날 수 있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를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를 하면 뭡니까? 요거트 있죠. 요거트나 또는 치즈가 만들어지는 거 있죠. 주로 요구르트가 되겠죠. 치즈는 단백질 변성보다는 주로 이제 음료수의 작용이니까 요구르트에서 이게 요구르트 작용이 뭐니까 이게 우유가 이제 굳잖아. 이렇게 약간 끈적하게 되잖아. 요구르트가 생성되는 이 원리가 바로 뭐다? pH 변화에 의해서. 예.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변성은 가역적이면 원래 상태로 쉽게 복원된다. 자, 돼 있죠. 자, 여기서 이게 바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변성은 보통 비가역적입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것이 변성이 돼서 풀어지면, 이게 풀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풀어졌어. 풀어지면 일부 이렇게 돌아가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원래 구조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 이게 변성이 되면 뭐예요?
자, 원래의 효과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다? 가역적이지 않죠. 그래서 비가역적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서 보호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배분된 단백질은, 자, 소화효소에서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단백질, 이게 사설이 풀리면은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단백질 분해 요소가 침입해서 끊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화식, 즉, 불에 음식을 익혀 먹고 또 육고기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반드시 익혀 먹는 이유는 왜? 화식 익혀 먹는 것이 단백질 변성이 돼서 소화가 잘 되죠. 단백질 흡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생 단백질을 먹지 않고 보통 이렇게 다 익혀 먹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변성하는 게 소화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식품 화학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